이번에는 알레르기예요. 알러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면역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하셔야 되고, 그것도 뭐 복잡하게 면역학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책이 몇 권인데 그거 어떻게 다 정리하겠죠. 약국에서 환자 앞에 서서 알러지나 또는 면역하고 관련된 인체 저항, 뭐 이 개념하고 관련돼서 정리해야 될 포인트만 여기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요법이 기존에 주사로 하던 면역요법에서 최근에는 설화 면역이라는 게 이제 많이 임상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 설화 면역에 사용되는 약물이 나왔다는 거, 이게 지난 10년의 변화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폐결핵하고 관련돼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대는 우리나라의 젊은 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 비유에 따라서 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의 폐결핵 유병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젊은 청장년, 청년기죠, 그죠? 대학생 또래의 여성들이 그때 가장 또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할 그 시기인데, 건강한 관점에서 다이어트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준비하셔야 되죠.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약물, 알레르기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메셀이에요. 마스트셀. 그러니까 이거 외국 애들이 발음하면 메셀 그러는데 맛살도 아니고 맛살로 기억하세요. 그럼 마스트셀이 이제 알레르기에 있어서 포인트고,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계셔야 알레르기 약을 머리로 이미지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수면유지도제, 스테로이드, 또 감기약에 대한 복약주도 준비하시고요. 됐죠? 밑에 뭐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정리해놓은 요점들은 보시는데, 항콜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기, 알레르기에 있어서 자기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온도, 습도 조절, 그렇죠? 그리고 수분 섭취하는 거,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는 거, 이거 강조하셔야 돼요.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계속 복용하면 건조해져요, 호흡기 폐 쪽이. 그래서 가래가 끈적끈적해지고 분비물의 점도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래 배출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호흡기 통해서 들어온 먼지나 또는 균들이 빨리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2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게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그 자체로도 선모 운동이 잘 돼서 방어작용이 잘 되게 있었게 도와주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또 온도, 습도 조절 특히 잘 해서 이 호흡기 예방 방어작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알레르기 치료하는 약물에서 신약하고 또는 약물요법의 변화를 보시면, 제가 오늘 이번 지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그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거하고 관련된 약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이 1, 2, 3, 4 네 가지 타입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레르기 또는 약물의 과민 반응, 뭐 천식, 뭐 두드러기, 이거는 다 타입 1 과민 반응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때 관련되는 게 메셀이에요. 마스트셀이에요. 그래서 마스트셀이 항원, 항체 반응, 그 결과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고,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도 있고 루코트라이엔도 있고 키닌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 그놈들이 다 마스트셀 속에 있다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스트셀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이 알레르기 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스트셀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은 예방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마스트셀이 터지면 이미 사건이 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마스트셀 안정화시켜주는 약이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적용되는 거 포인트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 2세대, 세대별로 세대 구분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정리하고 계시죠? 1세대는 BBB 통과해서 졸음이 오고 어지럽고 그럴 수 있고 2세대는 복용하는 횟수도 하루에 한 번으로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거죠. 또 BBB 통과하지 않으니까 중추 부작용도 훨씬 덜하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는 큰데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점.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약사님 이거 먹으면 부작용 없죠? 무심결에 예 그래요. 빵점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조그마한 이상이 났을 때도 확인하는 되게 좀 예민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안심하고 약 먹을 수 있게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이 체질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똑같은 약을 먹어도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시겠죠? 그냥 예 하지 마시고. 왼쪽 박스에 보시면 설화 면역요법이라는 게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약물 나왔다.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가 그 설화 면역요법에 쓰이고 있는 약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설화 면역요법이라는 게 혀 밑에 이렇게 넣는 알약도 있고 액제로 나온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그 예방주사 놓는 것처럼 알레르기, 막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추출물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감작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혀 밑에 머금고 한 2, 3분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요일별로 용량을 변화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 약물 강론에서 정리하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난 10년간 알레르기하고 관련돼서 내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밑그림, 일단 마스트셀 기억해야 되고 마스트셀에서 어떤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놈들이 히스타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여러 종류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역요법에서 설화 면역요법이라는 게 나왔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레르기에 대해서 면역,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스터셀까지 쭉 정리하겠습니다. T셀, B셀을 먼저 일단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엄마 뱃속에서 우리 면역세포가 T셀, B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골수에서 분화된 세포가 타이무스, 흉선을 거쳐서 분화되는 것을 T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뭐 간을 경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정확하지 않지만 본메르에서 그냥 본메르에서 분화되는 셀을 B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T셀은 세포적 면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뭐 서프레스 T, 헬프 T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살 폭탄 테러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농계 작전.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적이 들어오면 내가 가서 걔를 붙잡고 같이 죽는 세포적 면역을 담당하는 거고 B셀은 항체성 면역이죠. B셀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걔네들 보고 나가서 항체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항체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어떤 알러젠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항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면역 체계에서 초벽 역할을 하는 뭐죠? 외곽 근무를 쓰는 초벽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거를 안티젠 프레젠팅 셀이라고 그래요. APC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면역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그 약의 작용 기전을 보실 때 꼭 알아둬야 될 용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APC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군이 들어왔다. 야, 적군 들어왔어 하고 떠버리고 알려주는 초벽 역할을 하는 경계벽 역할을 하는 세포가 A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면 T셀 중에서도 면역 체계를 도와주는 헬퍼, T 헬퍼셀이라는 게 이제 작동을 해서 출동을 해서 얘가 T셀한테 가서 야, 너 가서 쟤 잡아먹어. T셀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B셀을 자극해서 B셀한테 항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밑에 뭐 과립구나 아니면 마크로파지나 이런 면역세포들한테 야, 너 문제 생겼으니까 가서 그 싸움 해라. 잡아먹으라 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T헬퍼셀하고 마크로파지하고 사이에 사이토카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면역세포하고 면역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 전달 체계를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흔히 자주 들어보셨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 인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조절 체계에서 정보 전달 시스템이 신경계, 유선통신망, 신경줄기를 타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내장신경, 뭐 체성신경 이렇게 신경줄기를 타고 가는 놈이 있고,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통신망도 있죠. 갑상선, 흉선, 췌장,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 중에 던져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가서 작용하게 만드는 거. 사이토카인은 워키토키처럼 가까운 이웃집 사이에서 무전기로 주고받는 거. 지금 요 사이토카인이 T헬프셀하고 마크로파지하고 사이, 면역세포들 사이에 서로 정보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NO는 오토바이 킥 서비스하고 비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에서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꼭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예요. APC하고 T헬프셀하고 그 다음에 B셀 또 마크로파지 얘네들이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가 사이토카인이구나.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B셀에서 항체 만들고 이 항체 만들어진 항체가 마스터셀하고 붙어 다니고 요 다음에 나오는 그거 하는 그림하고 사이토카인만 정리하시면 되죠. 사이토카인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루킨부터 시작해서 TNF 뭐 여러 가지 많죠, 그죠? 이거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뭐 기억하자 이게 아니라 인터루킨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다 통합해서 뽑으면 인터루킨, TNF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면역을 조절해주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게 인터루킨하고 TNF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기능이 염증이나 열이 나게 하거나 또는 자가 면역,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쓰이고 있는 임상에 쓰이고 있는 알레르기 약물 쓰이고 있고 면역요법에 쓰이고 있고 항암제 쓰이고 있고 류마티스 치료하는 데 쓰이고 건선 또 크론병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죠.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실제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신신경계에서 치매 치료하는 약으로 항체 약물, 얘가 사이토카인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약물들이 항체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맵. 그래서 밑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MAB 맵. 그래서 맵 들어간 약들은 이 사이토카인에 대응하는 약들, 항체 약물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양한 적응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사이토카인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에 대응하는 약들의 사이트를 표시한 거예요. 네모 박스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가 사이토카인에 대응해서 그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약의 사이트들인데 이 각각의 사이트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현재도 임상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새로운 약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 그 개발에 있어,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고요. 보면 유전자가 변이되는 과정 이런 것까지 건드리는 거, 그래서 항암제 또 면역 관련된 약물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자, 실제 항체 약물로 쓰이고 있는 약물들 예를 보면 요 표를 참고하시면 돼요.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게 가장 많죠, 그죠? 무슨 맵, 암 치료제에 주로 쓰이고 있고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나 또는 뭐 신장 이식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데 쓰이고 있는 약들이고, 그 다음에 염증일 때 이 그 인펙션에도 예방 목적으로 이런 걸 바이러스 예방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이 있고, 중추에 쓰이고 있는 약들이 이제 이런 약들이 있고, 이후로도 그 치매하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다양한 약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호흡기에서 졸레어라는 주사제지만 졸레어라는 게 끝에 맵 들어가 있는 거, 어멀리주 맵. 순환기계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 항혈소판 제제, 혈전 예방하는 약으로 리오프로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도 주사제지만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이 항체 약물이 개발되고 있고 그 항체 약물은 사이토카인하고 관련이, 면역하고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적응증을 가지고 있구나, 응용되고 있구나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국에서 마스트셀 그 알레르기하고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십시다.
몇 차례 막 얘기해드렸고 다 정리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자, 외부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아까 T 헬퍼 셀이 APC에서부터 T 헬퍼 셀까지, 그죠? 그 과정을 거쳐서 B셀한테 야, 알러젠 들어왔어. 쟤 잡아먹는 항체 만들어. 그러면 B셀에서 항체를 만들죠. 이 만들어진 항체를 그냥 이렇게 기억합시다. 마스터 셀에 이 항체가 붙어 다닌다고, 대기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알러젠이 들어오면 이 항체가 마스터 셀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스터 셀이 터져요. 이제 항체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알러젠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마스터 셀이 터지게 되고, 이 마스터 셀이 터지면 거기 안에서 히스타민, 프로스타그란딘, 루코트라이엔, 키닌,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쏟아져 나오는 물질 중에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쏟아져 나온 물질 중에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려면 어떤 물질이든지 작용할 리셉터가 있어야 되죠. 히스타민이 그 작용할 때 관련되는 히스타민 리셉터를 차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그동안에 알레르기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그러면 이후에 어떤 약들이 쓰이고 있니? 루코트라이엔이라는 물질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더라. 마스터셀이 터지니까 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코트라이엔도 작용하려면 리셉터 있어야 되겠지. 루코트라이엔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을 무슨 루캐스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신귤레어라는 약. 루캐스트가 아니에요. 그게 루코트라이엔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이에요. 히스타민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 루코트라이엔 차단하는 루코트라이엔 리셉터 차단제가 나왔어요. 또 어떤 작전이 있을 수 있죠? 이 마스터셀이 터져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항체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지만 마스터셀이 터지지만 않고 마스터셀이 내숭 들고 가만히 있으면, 요즘 말로 쌩 까버리면, 그러면 알레르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셀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이 나왔어요. 마스터셀 안정화제. 얘는 예방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얘가 마스터셀이 터지고 난 이후에 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이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 있는데, 뭐 천식 환자들이나 할 때 예방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르기하고 관련돼서 내가 평소에 만지지 않는 약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어떤 환자가 약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약에 기억이 안 나면 디크 들어가서 잽싸게 찾아보면 이거 무슨 약인지 확인이 되죠. 작용 기전 보니까 마스터셀 안정화제예요. 그러면 용법이 어떻게 되죠? 예방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알레르기하고 관련돼서 요 그림 한 장 놓고 너무 길게 설명드렸죠. 이게 다예요. 알레르기하고 관련된 거는 항체 약물까지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알러젠이 들어옵니다. 뭐 CD4니, T 헬프 셀이니, 인터루킨 4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T 헬프 셀이 T 셀 중에서 면역을 도와주는 놈, 헬프 셀인 거고, 요 그림에서 메모리 셀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셀도 있고 복잡한데 어찌됐든 항체를 만들어서 얘가 마스터 셀을 타고 다니다가 마스터 셀이 그 다음에 알러젠이 들어왔을 때 결합하면 오른쪽에 알레르기하 반응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약물은 왼쪽에 있는 그림 또 똑같은 얘기니까 한 번 더 머릿속에 우리 선생님 그림 정리하시고, 항히스타민제는 마스터셀에서 쏟아져 나오는 히스타민을 잡는 약이고, 그 다음에 염증 매개물 억제제라는 게 뭐냐 하면, 염증 매개물 억제제라는 게 히스타민 말고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보세요. 히스타민, 프로스타그란딘, 루코트라이엔, 또 키닌, 뭐 프로테아제, 무지하게 많은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루코트라이엔을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이 임상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염증 매개물 억제제라고 얘기했는데, 끝에가 무슨 루캐스트 들어가는 거. 루코트라이엔이니까 루코스트예요. 그래서 징귤레어, 오논, 아클레이트 같은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중간에 마스터셀을 안정화시키는 약들. 마스터셀을 안정화시키면 마스터셀이 터지지 않게 하는 약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예방 목적으로 쓰는 약이고,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는 뭐 면역을 억제하는 걸로 알레르기 억제할 수 있으니까 쓰이겠죠. 그래서 알레르기 약물을 한 번 더 이제 이 그림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그 안티바디 약물까지 같이 넣어서 본 그림입니다. 자, 외부에서 알러젠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왼쪽에 보면 APC 나왔죠, 그죠? APC에서 이제 인트루킨 4라는 게 사이토카인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면역세포 사이에서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정보. 인트루킨 나오면 T 헬퍼 셀이 B 셀한테 얘기해서 항체를 만들고, 항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마스터 셀에 붙어 다니다가 다음에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마스터 셀이 터져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쓸 때 백신은 어떻게 되죠? 제일 왼쪽에서 APC에서부터 T 헬퍼 셀, B셀 이전 단계에서 백신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셀 이후에는 항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항체에 대응하는 약물들, 그래서 안티바디 드럭이 항암제나 아까 앞서서 나왔던 그런 약물들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셀이 터져서 히스타민 쏟아져 나온다, 루코트라인 쏟아져 나온다. 그럼 히스타민, 루코트라인 잡는 약, 그 리스타트 차단하는 약들이 쓰이고 있고, 마스터 셀이 터지지 않게 하는 약, 맷집을 키워주는 약, 그거는 예방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레르기 약물을 치료할 때 어떤 게 쓰이고 있다. 항체 약물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구나. 이걸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설화 면역요법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설화 면역요법, 요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액체를 혀 밑에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타블렛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슬립1이라는 거 있고, 또 스타로라라는 게 있고, 솔루션이고, 라이스는 타블렛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약들이 있다는 거 이제 디커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사용 설명서는 선생님이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이거죠. 이런 약을 직접 만지지는 않으시더라도 아토피나 알러지로 너무 오래 고생하던 애기가 이제 우리 애기 면역요법 한대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약사님이 그냥 덜렁 아유 주사 몇 년 맞아야 되는데 애도 고생이고 엄마도 고생이다 그러면 약사님 요새는 주사 안 하고 혀 밑에 이렇게 넣는 거 하는데 약사님 몰랐나 보네. 약사님 당황하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막 제가 거품 물면서 이렇게 평소에 내가 안 만지는 약인데도 계속 강조해서 그것도 깊이 있게 하지도 않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신약이나 새로 나온 제형이나 약물요법의 변화의 경향성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 얘기 그만해. 다 아는데 자꾸 한 소리 노인네 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러나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항히스타민제는 복약지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자, 어떤 적응증이냐? 알레르기로 쓸 거냐 아니면 감기, 콧물, 멀미, 또 수면유도 다양한 적응증이 있으니까 그 적응증에 따라서 설명하시되 용법 잘 확인하시고, 하루에 한 번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녁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졸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녁에 복용하게 하는 거고,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현기증이나 졸음 올 수 있죠.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른들 낙상 조심하자. 새로운 포인트로 꼭 기억하세요. 이번 그 공부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현기증이나 졸음이 올 수 있는 약을 어르신들한테 주는 경우에 낙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거를 새로운 복약지도 멘트로 만드셔서 꼭 넣어주세요. 모든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는 입이 마르고 항콜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수 있고 입술이 건조해지기도 하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입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 계속 벌컥벌컥 못 마시겠으면 입에 물을 머금고 이렇게 뱉어내더라도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기도의 점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호흡기의 방어 기능이, 기도의 방어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상호작용으로 일단 진경제, 항콜린제죠. 진경제하고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먹으면 항콜린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근위환제, 졸음 현기증, 또 중추약물, 수면유도제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영양소에서 보면 싱귤레어나 또는 그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요거 필수 지방산의 그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요법으로 이제 영양제 추천할 때 요거 참고로 하시고, 그거 이전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알러지잖아요. 그죠?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에 뭐 너무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면역 시스템에 이상 교란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면역력하고 관련돼서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그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람이 건강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일매일의 영양 균형 맞추는 거, 신진대사의 정상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35가지 밸런스 맞추는 거,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또 잘 먹고 화장실 잘 가야죠. 그래서 변비 안 생기게 하고 건강한 장 상태 유지하는 거, 이거 핵심이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만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 영양소 접근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하고 습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뭐죠? 고추, 겨자, 카레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호흡기에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하고 영양 관리하는 거 됐죠. 그래서 항콜린 부작용 정리하자. 그다음에 노인 환자 특히 복약지도에 그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항히스타민제 복약지들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계. 호흡기계 약물에서는 사실은